엎드려. 전화기 어디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맞네. 형 봐라. 경찰청에 들어왔고. 이거 뭐야?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으로 체포하고, 변호사 건임할 수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 그것도 싣고 다니기도 하고 사람이 직접 가방에다가 메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돌아다니거나 걸어다니거나. 너 가만히 있어. 조심 봐라. 전기통신사법 위반 현행범 체크할게요. 방금 경찰은 인간 중계기를 체포했습니다. 주계기가 없으면 범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해외 번호 뜨니까 다들 해외 번호 뜨는 걸 안 봤잖아요, 이제.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변작을 해주는데 필요한 뭐 통신 장비, 이제 그걸 총칭해서 이제 중계기라고 표현을 하고. 충분히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고 저희가 지정된 위치만 가셔서 그냥 이제 기기 이제 받고 아니면 기기 전달해주고 이런 부분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뭐 어렵진 않아요. 자신이 인간 중계기란 걸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후에는 벌써 늦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했던 상태였는데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억울하죠, 사실. (9월 23일) 날 이분한테 처음 연락을 했고 이 공고를 본 게. 남자는 휴직 중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거리를 찾다가 공고 하나를 보게 됩니다. 중고폰을 중고 매장이나 이런 중고 매장 하시는 분들에게 납품하는 일이라고 적혀도 있고요. 제가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죠. 혹시 이제 중고폰 중고 매장에 납품하는 일인데 어떤 걸 하는 거냐.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고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 중고폰으로 해서 그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납품이나 이제 그 받거나 이런 부분을 한 거거든요. 네네. 뭐 이제 어렵지 않고 저희가 지정된 위치만 가셔서 그냥 이제 기기 이제 받고 아니면 기기 전달해주고 이런 부분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뭐 어렵진 않아요. 면접 같은 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면접은 없으시냐 했더니 네, 뭐 그냥 면허증이나 이런 거 신분증으로 확인됐으니 일 가능하시면 바로 나오시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채용 담당자 외 두 분이랑 해서 저까지 해서 4명 카톡방이 만들어졌고요. 비용은 식대랑 유류비, 주유비, 톨비 포함해서 15만 원.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실상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배송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확실하게 물어봤죠. 이 안에 마약이 들은지 아니면 뭐 이상한 물건이 들은지 나는 모르니 확인을 해봐도 되냐. 했더니 채용 담당자 그분께서 확인해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이 정말 중고폰이 있었고.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중고폰 배송 아르바이트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뭐지? 이거 지금 핸드폰 기기로 왔다 갔다 뭐 하셨잖아요. 네네, 중고폰. 막 뭐 보이스피싱 뭐 채권회수 뭐 이런 걸로 해도 수거책들 해가지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거는 그 뭐냐, 뭐 이제 카드나 뭐 비밀번호 뭐 이런 거 요구하잖아요. 저희가 중고폰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매입을 하는데 네. 전화가 잘 터지는 거는 유심히 껴보고 전화가 잘 터지거나 이런 부분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다 이제 체크하는 기사님들 따로 또 계시고.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땡땡역 1번 출구에 나라 누구누구 대리님을 만나셔서 뭐 드리면 됩니다. 아니면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내려서
뭐 주변 서성이시는 분한테 이제 여쭤보고 성함을, 그리고 뭐 박스를 받거나 쇼핑백을 받거나 제가 전달해 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한 분은 이제 자주 보던 분이어가지고 나이대도 좀 더 어려 보이시고 하셔가지고 그분한테는 이제 무슨 아르바이트냐고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수신호 체크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다 새로운 일자리가 구해져 일주일 만에 아르바이트는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름 뒤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쳤고 김 씨는 체포됐습니다. 아까 그 수신호 체크했다라는 분, 그 친구가 이제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그 친구가 어디에서 역에서 받았다 해서 CCTV 확인해가지고 저를 특정했다라고 하시면서 가방에 12대의 폰을 갖고 이제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그 핸드폰을 조작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김 씨가 배송한 중고폰이 문제였습니다. 경찰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는 이게 이제 그 핸드폰 중계기로 이용되는 핸드폰들이었다. 중계기가 뭔지도 사실상 몰랐거든요, 정확하게는. 근데 경찰분들이 원래는 기기로 하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많이 한다. 그거를 너가 제공한 역할을 한 거다. 송금이나 인출하는 분들. 그런 거는 당연히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된다라고 의심은 충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배송일만 해서는 아예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사실상.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로 중고폰이 쓰인 겁니다. 국내 010 번호로 표시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 국내 전화구나 라고 해서 받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변작을 해주는데 필요한 뭐 통신 장비 이제 그걸 총칭해서 이제 중계기라고 표현을 하고 중계기가 없으면 범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해외 번호 뜨니까 다들 해외 번호 뜨는 걸 안 받잖아요 이제. 실제 단속된 중계기 휴대전화들입니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원격으로 보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제가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 깨졌어라고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호가 010이네요. 예, 010으로 피해자한테 연락하는 게 보시죠. 이 휴대전화와 이 노트북을 지금 연결한 것인데 이 휴대전화도 살펴보면 휴대전화에서 문자를 보낸 것처럼 떴죠. 구글 메시지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문자를 보내면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로 문자가 발송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게 수법 전화 통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보내서 옮겼죠. 이제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연동하는 거고 이거는 국내에 있는 아이폰에 장착된 유심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변작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계기.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현장만 갈대가 많이 배. 갈대가 많이 뱄네요. 저 여기 원래 꽉 찼었거든요. 저 갈대 여기 다 갈대였어요, 이게. 어디 갔나 나. 나 도착했습니다. 이 친구를 6개월 동안 추적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대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건물도 확인해보고 이제 논두렁도 확인했는데 없었고 갈대밭이 있었는데 저쪽 한번 가볼까 했는데 그래도 한번 다 뒤져보자. 산이고 들이고 천이고 다 뒤져보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는데 그때 영재 형사가
저거 이상한 거 있다 해가지고 뛰어가더만은. 갈 때가 그때는 사람 키만큼 있었는데 거기에 박스가 종이 박스가 많이 덮여 있는 게 보여가지고 이제 그걸 들춰보니까 안에 이제 심박스 장비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발견된 수상한 통신 장비. 바로 심박스입니다. 다수의 유심칩을 장착해 중계기로 사용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심박스라고 이제 보이스피싱 장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안테나당 전화번호 한 개를 변작해서 중국에서 전화를 걸면 이 심박스를 통해서 전화가 간 것처럼 이렇게 변작해주는 장비입니다. 중계기의 형태와 설치 장소는 다양합니다. 올라가면 간식이. 심박스를 물탱크 뒤에 숨겨두기도 하고 꽉 잡아. 그냥 보지 마. 지하철 승강장 구석에 캐리어 가방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이런 심박스 형태로 일반 가정집이라든가 모텔, 원룸, 고시원 이런 데다가 고정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단속이 되다 보니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로 발전을 했죠. 경찰청에 들어왔고. 이거 뭐야?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으로 체포하고, 변호사 건임할 수 있고. 수도 손 일어서 연수 확인해라.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차량과 지하철로 이동하며 추적을 피하는 이른바 인간 중계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너 가만히 있어. 조심 봐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 그것도 싣고 다니기도 하고 사람이 직접 가방에다가 메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돌아다니거나 걸어다니거나 그런 식으로 이동형 중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정형보다는 이동형 중계기가 아무래도 단속하기 어려우니까 범죄 조직에서도 이제 이동형 중계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대대적인 중계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올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이뤄진 경찰의 특별 단속 건수는 9,600여 건으로 전년과 대비해 30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단속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술적이고 수사 기법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단지 중계기가 있는 장소 그 주변이 어느 정도 특정을 해서 그 주변을 발품 팔아서 뭐 하루 종일이라도 수색을 해서 단속한다? 지역이 특정되면 이 의심 가는 곳들을 막 찾아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정말 하나하나. 다 뒤져봐야죠. 설마 저희도 하지만 해보면 있더라고요. 백사장에서 이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샅샅이 다 수색을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인간 중계기를 모집하는 유혹은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배달업을 하는 이 남성은 수시로 중계기 관리 아르바이트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문자 통해서 받았고 문자 받자마자 문의를 했던 거죠. 그냥 단순히 재택 집에만 있으면 되고 휴대폰 받으면은 개통만 해주면 되고 인적사항 알려줄 테니까 그것만 뭐 고객센터 전화해서 개통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공유심 보관하고 개통되면은 폰에 꽂아서 개통을 확인해주고 어플을 실행하고 폰 아이디하고 그거를 다시 뭐 그 명의자 맞게 재가입하고 고객센터 전화해서 개통된 거 확인 전화하고. 주급으로 70. 이거는 주마다 70이라는 거죠? 예. 얘네는 거의 다 주급으로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이들이 인간 중개기를 모집하고 있는 걸까? 중고폰 배송을 했다 피의자가 된 김 씨가 지원했던 SNS 공고글입니다. 공고에 적힌 SNS 아이디를 추적해봤습니다. 보면 연락처도 똑같고 카톡도 똑같고 근데 아까랑 공고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자택에서 기기 개통 업무 및 기기 관리입니다. 핸드폰 관리하는 거네요. 급여는 250만 원. 같은 아이디로 선불 유심을 산다는 공고와 안전하게 신규 기변 개통해 주실 곳 구하고 있다. 이건 절대 불법적인 것은 하지 않는다 돼 있네요. 10년째. 지하철에서 수신호를 체크할 사람을 구한다는 SNS 글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하철만 타고 이동만 하면 300만 원 준다. 모두 중개기 관리나 유통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원자를 가장해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답장 왔다. 교육도 면접도 없고 불법적 일도 아니라는 답변. 그러면서 한 알뜰폰 업체 매니저라며 명함 하나를 보내줍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맞겠죠? 그런데 해당 주소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사기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개인 주소를 찾아서 사실 찾아왔거든요. 여기 원래 여기 쓰셨다가 저희 이사를 가셔가지고. 그러면 텔레폼이 있기는 했어요? 네, 기존에 여기 이 장소가? 네. 그럼 이 언제쯤 옮기신 거예요? 텔레폼은? 올해 9월 초쯤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명함 속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니저님은 송파 센터 여기 계신 거예요? 저번에 보내주신 것처럼? 네, 맞아요. 사무실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근데 보내주신 주소로 찾아왔는데 다른 곳이던데? 언제 찾아오셨는데요? 지금요. 1층에 커피숍 있지 않나요? 제가 1층으로 내려갈게요. 그러나 해당 건물에는 커피숍은 없었고 한참을 기다려도 매니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말도 없이 찾아오셨다고. 예. 저도 이상한 데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명함 주셔가지고 근처에 들릴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그러자 알뜰폰 업체 아래에 있는 프리랜서 사업자라 둘러댑니다. 텔레콤 내에 있어도 그 회사 주소로 돼 있어도 프리랜서 사업자들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본사 쪽으로 가셨다 하셔도 확인은 어려우세요. 근데 아예 거기가 뭐 공인중개소 사무실이던데요? 주소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고요? 저희가 사업장 신고를 그쪽으로 했는데 왜 그게 공인중개?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더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위험한 일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혹시 뭐 이게 피싱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피싱 같은 경우는 예. 가담했다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누구를 만나서 돈을 전달을 했다든가 선불 유심 사용되는 게 대부분이 이제 뭐 대포폰 쪽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직종들에서 구입들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구매를 원할 때 저희가 보내드리는 건데 그냥 집에서만 그냥 개통 확인만 해서 저희가 기사님 보내드리면 그 기기만 넣어서 저희한테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전원 꺼두세요. 어차피 전원 꺼두면은 뭐 문제되실 게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필요한 게 뭐 1번 기기 좀 켜주세요. 거기다 공유 좀 꽂아서 켜주세요. 확인해주세요 하면은 확인됐다. 그럼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세팅을 다 하고 저희 쪽으로 보내주세요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고 보니 이들은 명함의 알뜰폰 업체를 무단으로 사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뜰폰 업체는 지난달 이들을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업체를 사칭하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총책이라고 하죠. 총책임자는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밑으로 중국하고 국내랑 연락을 하는 연락책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중개소 관리하는 관리자, 그다음에 중개소 관리자를 관리하는 관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뭐 중개소에 필요한 물품, 범행물품 제공하는 유통책도 있고요. 각자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생각보다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러나 총책은 해외에 있는 탓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관리자나 유통책을 잡아도 근절이 쉽지 않습니다. 총책이 검거가 안 되니까 거의 해외에 있고 총책이 누군지 지금 워낙 점조직이라서 총책을 밝히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를 한다거나 해서 해외에서 검거되면은 이제 그때 송환돼 오잖아요. 그럼 이미 시간을 많이 지난 상태고, 그러면 또 다른 조직이 생겨나고. 끝없는 싸움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 중개기가 해외하고 국내를 딱 연결해준 중간 단계니까 이 중간 단계만 끊어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끈질기게 이어지는 보이스피싱의 고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고리에 엮이는 사람들. 그거 알고 했으면은 이게 진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으면 제 차와 제 핸드폰을 절대 안 했겠죠. 사기의 공동정보 아니면 방조 정도로 문제가 되고, 계좌 같은 것을 전달해 주거나 뭐 카드 전달해 줬다 그러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고. 손쉬운 돈벌이는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 자신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에 가담이 돼서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증거 확보해놓고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최저임금 생각을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기준은 세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내가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 정도 가치를 넘어서는 소득이 오고 짧은 시간에 이 정도가 된다, 뭐 보상이 나온다라고 의심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매립지. 아직까지는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묻을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보시면 이제 뭐 어떤 폐 비닐이라던가 폐 플라스틱 같은 그렇게 자원으로서 충분히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좀 같이 많이 들어간 채로 이제 매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면 이런 매립 방식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소각장 증설에 나섰지만 극심한 주민 반대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살기 좋은 마포구의 소각장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매립지 직매립도 안 되고 소각장 건설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임시로 마련된 쓰레기 적환장입니다. 고가도로 바로 아래까지 5m 높이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의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각장 증설 말고 해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피켓을 든 시민 200여 명이 길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는 숨쉬고 싶다.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관리 무조건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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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도 넘게 이어진 심야 시위. 쓰레기가 들어오는 시간이면 밤낮을 불문하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으시면은 서울시장님이 사시는 강진구에 그게 지었어요. 그렇게 좋다며요. 항상 좋다고 해요. 그럼 좋은 걸 그게 지어져. 본인이 살고 있는 데서 지어야지. 왜 반대하는 이 마포구에다 왜 그걸 지으려고 하십니까? 마포의 한 아파트 단지.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 한창입니다. 단지 곳곳엔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나붙었습니다. 아 그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기존 소각장이 하나 있고 더구나 한 750톤. 아마 서울 시내에서 한 두세 번째로 용량이 큰데요. 거기다가 어떻게 더 큰 1000톤의 소각장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하냐고. 이거는 지역 주민들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맞아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루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은 3,100여 톤 정도. 연도별 증감은 있지만 최근 3년간 꾸준히 3,100여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은 모두 4곳. 강남과 양천, 마포, 노원에 각각 자리합니다. 4곳의 처리 용량을 합하면 일일 최대 2,850톤. 소각하지 못한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에 보내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공포한 새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수도권은 2026년부터, 다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은 금지됩니다. 소각을 끝낸 재만 매립지에 묻을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보시면 이제 뭐 어떤 폐 비닐이라던가 폐 플라스틱 같은 그렇게 자원으로서 충분히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원들이 좀 같이 많이 들어간 채로 이제 매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땅에 매립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이 국토의 이제 효율적인 이용이라든가 탄소 저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마포에 새로운 소각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포에는 현재 하루 750톤을 처리하는 기존 소각장이 있는데 바로 옆 지하에 1000톤 규모 소각장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소각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1000톤 규모를 직매립을 하고 있는데 직매립을 못하게 되면 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든 주택이든 주위에 쓰레기들이 그냥 방치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이제 정보 공개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논란이 커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주민들에게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현대적 주민 편의 시설을 지어주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재활용을 높이는 정책을
새로 자원회수 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제 한 현재 규모로 보면 한 1,000억 원 정도의 이제 주민 편의 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공동이용 자치구를 통해서 연 100억 원 정도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 복지나 발전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가 이제 하늘공원, 노을공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강이랑 접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주변 공간과 연계해서 명소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서울시가 부지 선정 자료를 공개하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고성에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30분 만에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다이옥신 배출입니다. 국내 소각장에 적용되는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는 세제곱미터당 0.1 나노그램 이하. 미국, 일본보다 엄격하고 EU와 같은 수준입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소각장들은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안심시키기엔 역부족입니다. 매일 발생하는 기준치 이하의 물질들, 유해 물질들이 그냥 하루만 막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축적이 되는 거라고, 매일 조금씩.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1년, 3년, 5년, 10년, 길게는 10년 이상. 그게 체내에 계속 축적이 된다면은 그 몸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안심하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불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차가 오지 않은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소각장의 위탁업체가 최근 다이옥신 측정 수치를 조작해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재발 방지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동 문제와 반입 문제를 서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래 묵은 불신이 아직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9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에 이 폐기물 소각 시설이 한 2~3천 개가 도입이 됐어요. 그 당시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방지 시설도 별로 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다이옥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의 소각 시설에 대한 이런 불신감 이게 이제 많이 생겼고요. 소각장을 더 짓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 걸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민간업체는 5년 전부터 인근 지자체 4곳의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소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리량은 약 4만 톤. 업체 전체 소각량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전국에 있는 민간 소각장들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생활 폐기물 처리를 도와서 이제 지자체의 환경 과부하를 해결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를 토대로 해서 마포 소각장 등 이제 생활 폐기물 소각장 신증설에 따른 지역 민원이나 아니면은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나 차선책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크게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뉩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민간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14조 1항.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에는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를 하고 산업 폐기물은 또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설 처리를 하는데 폐기물의 성상 자체를 놓고 보면은 생활계 일반 폐기물과 사업장계 일반 폐기물은 성상이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걸 뭐 통합해서 처리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생활계 폐기물도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중간 처리 시설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스팀을 활용해서 또 산업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도 일반 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크로스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게 지금 그쪽에서는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쓰레기 분류 체계가 지금 발생원별 분류 체계로 돼 있는데 그것을 쓰레기에 유해한 거냐 아닌 거냐에 따라서 분류 체계를 바꿔볼 필요성은 존재하죠. 2020년 전국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730만 톤. 이 가운데 508만여 톤을 공공소각장 185곳이 처리했습니다. 민간 소각업체는 75곳인데 현재 처리하는 연간 255만여 톤의 사업장 폐기물 이외에 연간 112만여 톤의 추가 처리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고도 남는 용량은 전체 발생량의 64% 정도인데 국내 재활용률이 80%를 넘는 걸 감안하면 소각장 증설은 불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좁은 국토에서는 뭐 행정 단위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폐기물은 발생지라는 것보다는 어떤 성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성상별로 좀 분류를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도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업체마당에 수북히 쌓인 재활용 쓰레기 더미. 선별기에 넣으니 컨베이어 벨트에 재활용 가능한 깨끗한 비닐만 골라줍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폐비닐만 선별해 골라내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습니다. 이 비닐에 수분이나 유기물 이물질들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묻어 있는 걸 갖다가 연속으로 타격을 해줍니다. 이렇게 때려주는 거죠. 이 비닐이 수분이나 이물질이 흡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묻어 있지 않습니까? 묻어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제거시켜 갖고 분리시켜 줌으로써 고품질의 어떤 비닐을 갖다가 자원으로 해소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70톤 정도의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 업체는 약 70%의 재활용 자원을 회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발생량을 최소 절반은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계속 확장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소각 매립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 50% 이상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전량 해소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소각시키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안에 동조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일주일 동안 취합을 해서 구청사 앞에서 성상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 64에서 뭐 거의 68%가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종이 또는 비닐, 일회용 접시, 캔류 이런 것들이 섞여져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동으로 성상 분류하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70% 정도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주민들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분리배출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아파트 경비원들. 재활용 분리배출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같은 거 그런 것도 저기다 실으면 다 가져가 저기다. 저기 종량제 봉투에다는 거의 뭐 말 그대로 뭔가 쓰레기 다 넣어도 다 가져간다고 봐야죠 저기. 분리수거 교육이 아직도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오히려 뭐 소각장 이런 거보다 분리수거 교육에 대한 전 국민적인 홍보와 교육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조금만 주민들이 손만 조금만 가면은 상당량의 분리수거가 소각장이 하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수도권 쓰레기의 종착역인 수도권 매립지.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되자 대체 매립지로 조성돼 1992년부터 사용 중입니다. 제1 매립장과 제2 매립장은 이미 사용이 끝났지만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3-1을 제외하더라도 3-2와 4 매립장은 조성만 됐고 쓰인 적이 없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전체 면적의 36%가 대기 상태인 겁니다. 3-1 매립장은 이르면 2030년쯤 사용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엔 이른바 사자협의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 합의가 있어야 추가 매립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 동의가 전제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폐기물 처리 방식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부지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한다면 소각장 건설 추진 때마다 거론되는 해외의 모범 사례들. 잔디 스키 슬로프를 갖춘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 놀이공원으로 꾸민 일본 오사카의 마이시마 소각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주민들이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저런 시설이 되면 우리 집 주변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또 깔려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선진국 쪽으로 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소각시설이 들어가는 주변에다가 다양한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과감한 예산 집행을 통해 부정적 인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가치가 있는 시설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예산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1톤당 처리 시설 비용을 5억, 1톤당 4억 이렇게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시설 계획을 한다면 다른 뭐 좋은 사례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렵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시설 비용하고 부대 시설에 대한 다른 개발 비용은 별도 예산을 잡아서 서로 합쳐가지고 집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면 지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에너지 회수를 전제로 한 소각시설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하나도 없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제한 조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3 내지 4년이에요.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한다면 5년 내지 6년, 7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에 직매립을 금지해서 소각시설을 지금 설치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죠.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런 데서 좀 모여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보고 유예 기간을 좀 가질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각 기초지자체에서 그 지역 내에 한정된 공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데서 시설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좀 더 약간은 이제 우리가 광역적인 규모에서 좀 접근이 좀 필요하고 여기에는 이제 국가가 좀 개입을 해서 좀 예산도 만들고 우리가 뭐 신재생 리사이클링 타운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좀 광역적인 함으로써 그로 우리 경제적으로 얻는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요. KBS